한 분야의 프로일수록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실전에서 그 기본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프로로서 인정받게 되는 첫 걸음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우라가미 군이요,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1993년에 한국어로 발행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고 투자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다만 오래된 책이라 표현 방식이 다소 투박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해당 장세별 주도 그룹을 공략하라는 말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품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과 우라가미 구니오의 사계절 이론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장세인지, 그리고 다음 장세에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각 장세별 특징을 알아두면 한 템포 빠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의 구성은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 경기순환과 주식시장 4국면의 이해, 경기 침체기의 바닥과 반등 신호, 각 국면별 특징과 대응, 그리고 종목 선정, 마지막으로 총정리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프로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딱 한 번 투어 골프 토너먼트를 관전할 기회가 있었다. 평소 TV에서 해설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는 것에 비해 많은 참고가 되었다. TV에서는 마치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쫓듯이 탑 랭크인 유명 프로의 경기 장면만을 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는 TV에서 비추는 일이 거의 없는 프로 골퍼의 플레이 전후 행동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에 아주 충실한 플레이를 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인류라 불리는 프로일수록 더더욱 기본에 충실하다. 예를 들면 티샷에서 의도와는 달리 조금이라도 타구가 빗나가면 그 원인을 체크하기 위해 발밑에 클럽을 두고 정신을 집중하여 발의 자세를 확인한다. 그는 트러블이 발생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한 뒤 다시 기본에 충실한 샷에 집중했다. 그 선수는 트러블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전개되어도 아주 냉정했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게 행한 샷에서 뜻밖의 트러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음 샷에서 반드시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두가 조금 장황하긴 했지만 프로일수록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실전에서 그 기본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프로로서 인정받게 되는 첫 걸음이다.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일수록 우선 기본을 몸에 익히고 실전에 임해서는 그것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저자님의 말처럼 주식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분야의 프로일수록 기본에 더욱 충실합니다. 이소룡이 했던 말 중에 나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찰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다만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라면 두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리스크 관리와 신법에 집중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만난 투자의 고수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K씨는 말수가 적은 가운데 오로지 펀드 매니저의 일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었다. 가끔 나의 장세 견해 등을 듣는 경우에도 아, 그렇습니까? 그 의견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도의 대꾸로 끝난다. 자신의 시세관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황 성격의 미묘한 변화를 헤아려내는 탁월한 능력은 도무지 내가 따라갈 길이 없다. 더욱이 놀랄 일은 그의 과단한 행동력이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끝나보면 놀랄 만큼 많은 자금을 시장 주도 그룹을 싼 가격에 매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두 팔아치운 경우가 많았다. 다른 고수 A씨가 운용하는 투자 신탁은 평균으로 10수년간에 걸쳐 업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락 장세에 강하다는 점이다. 그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도주 변화를 미리 읽어내어 그 주도 그룹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다. 투자 신탁은 리스크 해지를 위해 분산 투자가 의무화되어 있고 한 종목 편입 한도도 5%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A씨는 업종을 집중화하는 대신에 종목을 분산시켰다. 물론 그 중에는 상승하지 않는 업종도 있으나 결코 물타기 매입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르는 그룹의 업종을 추가로 매입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매각하여 채권이나 현금 비율을 높여나간다. A씨는 입사 후 신입일 때 하락하는 종목을 빨리 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꼈고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에게 왜 때로는 과감하게 공격을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피하고 있는 사이에 평균적인 성적을 웃도는 리턴이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나는 펀드 매니저의 진수를 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두 고수의 공통점은 시장의 주도 종목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세에서 어떤 그룹에 돈이 몰리고 있고 어떤 종목이 주도 종목인지를 파악해서 그 흐름을 남들보다 빨리 읽고 과감하게 비중을 투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은 모두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 자본주의 경제는 추세적으로는 성장을 지향하면서 끊임없는 경기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순환적 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 변동은 일단 한 방향으로 탄력이 붙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발전하여 어느 점에 도달하면 기동력이 떨어져 마침내 반대 방향으로 역전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경기는 회복기에서 화랑기라는 호황 국면이 있고 이어서 그것이 한계에 달하면 후퇴기에 들어가고 이윽고 침체기, 즉 불황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4개 국면을 갖고 있다. 주식 장세도 4개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금융 완화를 배경으로 불경기하의 주가 상승이라 불리는 금융 장세로 상승 장세가 시작된다. 이윽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실적 장세가 전개되는데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전후에 주가가 정점에 가까워지면 금융 긴축 정책에 의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라 불리는 하락 장세가 시작된다. 긴축 정책에 의해 경기가 후퇴하고 기업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주식 장세는 드디어 주가가 바닥권인 역실적 장세로 돌입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경기순환과 주식시장의 예시입니다. 우선 경기순환은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님의 4개론, 봄에 해당하는 금융장세,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장세, 가을에 해당하는 역금융장세, 그리고 겨울에 해당하는 역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 이 순서대로 순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겨울이 오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공급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행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 구간을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장세는 이때는 정말로 경기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아주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이쪽에서 돈을 푼 게 이 실적장세에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름 그대로 실적장세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상승하면 좋지만은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에서는 금융 긴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었던 수도꼭지를 이쪽에서 잠궈버립니다. 금리 인상을 실시하면 이때가 바로 금융 긴축기죠. 경기가 후퇴기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역금융 장세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체기에는 정말로 기업 실적이 악화가 돼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완전 경제나 주가가 침체기에 빠집니다. 겨울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역실적 장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금융 긴축을 해제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잠궜던 수도꼭지를 다시 풀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생산 활동이 상승하면서 경기가 상승하고 기업도 실적을 회복하고 다시 금융 장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나타나는데 각 장세별 특징과 대응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4계절, 강세장세의 초기인 금융장세는 4계절에 비유하면 바로 봄이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추위 속에서도 매화꽃 봉오리가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듯이 금융 완화라는 춘풍을 등에 업고 경기 회복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이윽고 한여름의 태양을 받아 강력한 실적 장세가 전개된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날인가 금융 완화의 종말을 고하는 가을벌레 소리에 금융 긴축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역금융 장세는 두레박이 끝에서 떨어지듯 서산해지는 가을 해와 같이 빠른 걸음으로 찾아온다. 이 금융 긴축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쇼크 재료가 겹치면 호황의 여운 같은 가을 단풍을 즐길 사이도 없이 마치 북쪽 나라의 가을처럼 갑자기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다. 드디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겨울, 즉 역실적 장세가 도래한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복된다. 경기 침체기에 바닥과 반등 신호,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돌아서는 것은 금융 긴축, 금리 인상이 해제되고 나서이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아직 경기는 침체기에 있고 세상은 온통 불경기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기업 도산이 크게 늘어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되며 기업 수익은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의해 공공투자 확대와 재할인율을 큰 폭으로 내리는 금융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주가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여 반등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생산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금융장세라 불리는 강세장세를 선행시키게 된다. 책에 보면 재할인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재할인율 역시 대개 비슷한 폭으로 인하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재할인율을 높여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가 침체되면 재할인율을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립니다. 재할인율이 내려가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은행 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쏠릴 수 있게 되니 호재로 작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금리 인하는 돈풀기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시중의 유동성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재할인율 인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봄에 해당하는 금융장세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 금융장세의 특징, 봄에 해당합니다. 불경기하의 주가 상승이라는 주가의 선행성을 표현하는 이 말은 음미할수록 묘미가 있다. 주가는 금리가 내리든가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상승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즉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 재고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자도 돈을 빌려서까지 설비를 증설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금리를 내려서라도 안전한 대출처를 찾아 나서게 된다. 한편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내릴 정도니까 당연히 예금 금리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자가 낮아지면 차라리 주식이라도 사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 물론 이 단계에서의 기업 수익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주가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채권 수익률도 곧이어 내리기 시작하면 원래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는 역행적인 투자 자세를 가진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좋은 매입 국면으로 인식하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주식을 사는 연금기금 등은 주가가 내리면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입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경기로 실업자가 늘었다든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도산이 화제가 되고 상장기업의 배당 감소 및 적자 전환 발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바닥을 친 것처럼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주가 상승 정도가 미미하고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불황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금융, 재정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을 발동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재할인율을 큰 폭으로 내리는 등 금융 완화 정책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아무리 금리를 내리더라도 일이 없으면 기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주택 투자를 크게 늘리고 다리, 도로건설 등의 공공투자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거죠. 이것으로 바닥 진입 양상을 보이던 주식시장은 단숨에 오름세로 돌아서 화랑을 보이기 시작한다. 테크니컬 지표로 본 금융장세의 특징. 금융장세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시장 분석 면에서의 특징은 우선 시장 거래량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시장 분석가 사이에서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고 하여 거래량 동향을 중시하고 있다. 거래량이 시장 지수의 상승과 연동하여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주간 및 월간 거래량으로 파악하면 그것이 한층 더 선명해진다. 한편 니케이 평균 주가의 장기 이동 평균선, 예를 들면 120일, 200일 이평선은 이 단계에서도 아직 하락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나 중단기 이평선 등은 상승세로 돌아서 있고 니케이 평균 주가 1일선은 계속하여 이동평균선에서 위쪽으로 크게 이격하여 경계 신호를 나타낸다. 그러나 주식 장세 시황 국면이 약세 장세에서 장기의 강세 장세로 대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일 정도의 과열 신호야말로 장세 전환의 신호로서 중요시해야 한다. 이거는 코스피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2020년 3월까지 큰 폭락이 나왔죠. 이때가 바로 역실적 장세 한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봄 구간 금융장세 시작이죠.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이때 금융장세의 테크니컬 신호를 보면 중장기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단기 이평선들은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60일선, 120일선은 우하향하고 있지만 5일선과 20일선은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죠.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주봉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 금융장세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신호라면 한겨울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폭적인 금융 인하를 하고 시중에 돈 풀기를 하는 게 바로 금융장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그리고 테크니컬 분석적으로도 살펴봐서 두 가지 근거가 모두 일치한다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구나, 이제 금융장세의 시작을 알리는구나를 이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금융장세의 선도업종. 금융장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 매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장세이다. 이러한 시황 환경에 경기 회복에 대한 임팩트를 주는 최대의 재료는 역시 금융재정 양면에서의 경기 부양책일 것이다. 특히 재할인율의 인하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은 단기 금융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서도 호재이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금리 민감주, 그 중에서도 은행, 증권 등의 금융 관련주에서는 재할인율이 대폭 인하된 그 순간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대출금의 마진폭이 확대되고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등에서 거래량이 급증하여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다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카드회사나 리스회사 등도 조달금리 비용이 내리는 메리트가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주가도 동반 상승한다. 이 시기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신하여 재정 규모를 확대시킨다. 공공지출을 확대시켜
주택 투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종 및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모은다. 건설, 토목주, 도로, 준설주, 대형 부동산 주택회사 관련주 등이 잇따라 순환매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금리 하락 국면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공공서비스 관련주, 전력, 가스, 전철, 항공, 방송 등이다. 우선 이러한 그룹의 강점은 불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기업이라 도산할 걱정도 없다. 자본 규모 면에서 대형주이고 주가 수준에서는 저가주이기 때문에 불황기에 기관 투자자가 가장 안심하고 투자하는 그룹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약은 원래 이익 수준이 높고 신약 개발이 재료가 되어 금융장세에서 예상 이상으로 인기를 모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큰 장세 후에는 안이하게 사지 말라. 이와 같이 금융장세란 약세장세의 말기로 경제환경이 가장 어두운 국면에서 전개되는 강세장세의 제1단계이다. 니케이 평균 주가 베이스로 보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고는 있지만 이 국면에서 계속하여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다. 따라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바닥에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사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역시 타이밍을 잘 생각하여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금융장세의 주역들을 재빨리 사는 것이 투자 효율이 가장 좋지만 만일 사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에 올 실적 장세에 대비하여 저가에 있는 대형 소재 산업, 예를 들면 철강, 화학, 반도체,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주 등을 사야 한다. 금융장세에서는 경제 환경이 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재무구조가 좋은 탑 기업에 매수세가 몰린다. 금융장세에서 활약하는 금융 관련주, 공공서비스 관련주, 부동산 관련주, 제약주 중에서도 탑 기업에 인기가 집중된다. 이 시기는 에너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금리 하락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타 업종이 이익 감소를 계속하는 이 시기에 큰 폭의 이익 증가를 시현하여 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한다. 이와 같이 금융장세에서 인기를 모아 활약한 업종, 특히 톱 클래스 종목은 온갖 호재를 주가에 반영하면서 2, 3년 사이에 보통 3배에서 5배 가까이 상승하고 그 후는 고가권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주가 수준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금융장세에서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한 종목은 고가에서 20% 정도 내렸다고 해서 안이하게 매입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팔다 남은 철지난 농작물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슈팅이 나오고 내려온 것보다는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것, 다음 장세에 슈팅이 나올 법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미 슈팅을 치고 내려온 종목은 하락 추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다음 장세에서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미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실적 장세의 특징, 여름. 금융장세는 경기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기업 실적도 계속하여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동투기 직전과 같은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 그야말로 강세장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인 것이다. 이 사이에 금융재정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건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택금융의 금리도 인하되어 민간기업의 주택 건설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의 증개축도 활발해진다. 새 집을 갖게 되면 가구도 바꾸게 되고 대형 TV도 사고 그동안 참아왔던 중고차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새 차로 바꾸는 등 내구 소비재의 판매도 늘기 시작한다. 물론 도로, 교량, 항만 정비를 포함한 민관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공공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우선 목재, 강재, 시멘트 등의 시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소재산업 관련 종목은 수익이 아직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존 템플턴식으로 말하면 실적 장세는 회의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국내 경제 모든 지표 중 출하가 늘고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어서 생산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윽고 GNP 국민총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낸다. 이쯤에서 정부나 민간 조사기관들은 경기의 바닥 진입을 확인하고 다음해의 경기 전망을 상향 수정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실적 장세로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종목을 선택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참고가 된다. 즉 거시경제의 경기 바닥 확인은 금융 장세가 종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 장세 국면이 드디어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통상적으로는 강세 장세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어 있고 상승 기간도 길다고 되어 있다. 다만 금융 장세에 비하면 주가 지수의 상승률은 둔화된다. 이것은 금융 장세가 바닥권에서의 반등 국면으로 흡사 진공지대를 뛰어오르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향이 강하고 상승률 면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 장세가 이상 매입인데 비해 실적 장세는 현실 매입 구간이다. 즉 경기 회복의 확인, 이어서 기업 실적의 회복 확인이라는 그런 환경의 호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순환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의 뒷받침이라는 틀 속에서 상승하는 장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장세는 경기 회복과 금리 하락이 멈춤으로써 종언을 구한다. 한편 실적 장세는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음에도 그 상승률을 웃도는 기업 실적의 대폭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한다. 따라서 경기가 기록적인 확대를 계속하면서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금리 상승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는 한 생명이 긴 실적 장세가 전개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업 실적 상승률이 둔화되든가 금리 상승률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실적 장세도 마침내 약세 장세의 제1막인 역금융 장세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한편 실적 장세는 그 배경이 되는 경기 확대 규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그룹도 장세 전반은 소재 산업이, 장세 후반에는 가공산업이 차지하게 된다. 실적 장세의 전반에는 섬유, 제지, 화학, 반도체, 유리,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등 소재 산업이 주역으로서 주로 상승하지만 실적 장세 후반에는 기계, 전기, 자동차, 정밀기기 등의 가공산업이 주로 상승한다. 한편으로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여 상품 시장이 좋아지고 소재 산업의 실적 전망이 과거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당연히 물가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일본은행이 예방적인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조성되게 된다. 고수익 중소형주로 인기가 옮겨가다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기에는 경기 회복의 확인을 계기로 전력, 가스, 은행, 증권, 부동산, 건설 등의 탑 종목이 상승 후 하락하기 시작하고 철강, 화학, 반도체 등의 소재 산업으로 바통을 넘겨주는 데 비해 실적 장세의 소재 산업에서 가공 산업으로 바통을 터치하고 이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진다.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일본은행의 예방적인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재할인율 인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실적의 둔화에 따른 대형 자본인 소재 산업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업종에서도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의 움직임이 둔화된다. 그 대신에 인기를 모으는 것이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돈이 몰린다. 호황이 계속되어 개인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적 장세는 이 호황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취해 있는 사이에 클라이막스를 맞이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쇼크 재료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예방 조치로는 수습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긴축 정책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테크니컬 지표로 본 실적 장세의 특징.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지표 변화에서 실적 장세의 추이를 보면 우선 그 전반에서는 거래량의 기록적인 증가가 눈길을 끈다. 이것은 상승업종이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가 대형주이고 기관 투자자의 활발한 매매에 의해 이것이 한층 증폭된다. 업종별 분류를 보더라도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30% 정도의 업종만이 상승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다. 오히려 철강, 화학, 반도체, 제지, 비철금속, 해운 등의 시황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투자 효율이 높다. 소재산업에 인기가 몰리는 실적 장세 전반에서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기타 그룹의 매수세가 집중하는 후반 장세로의 전환은 기술적인 지표면에서도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것에 비하면 쉽게 포착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리드하고 있던 소재산업이 동시에 천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시간차를 두면서 서서히 하락하고 반대로 설비투자 관련 등의 가공산업도 이미 전반 장세부터 서서히 주가 수준을 높이고 있어 이 국면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적이라고는 하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일본은행의 금융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계기로 시장의 관심 대상이 대형 저가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뀌는 것은 기술적인 지표로 빨리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주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보유 주식을 중소형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중소형주를 사는 경우 일단 유사시에 주식시장이 외부 쇼크로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재무구조는 물론 그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약세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약세 장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금융 장세의 특징. 역금융 장세는 통상적으로 경기의 과열기, 즉 인플레이션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일본은행의 강력한 재할인율의 연속 인상을 계기로 한 금융 긴축 정책에 의해 초래된다. 문자 그대로 역금융 장세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강세 장세의 피날레는 각양각색이다. 그것은 흡사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리니나의 책머리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과 같다. 약세 장세로 전환되는 계기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강세 장세인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패턴에 비해 복잡한 코스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도쿄 시장은 과거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 쇼크 재료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금융 긴축에 의해 하락하기 시작하여 조정 과정에서 오일 쇼크라는 악재를 만나 크게 무너진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의 최종 국면은 경기가 과열 기미를 보이는 최절정기. 물론 기업의 수익은 여전히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이 호황의 지속력을 많은 투자자가 확신하여 2, 3년 앞에 이익 증가분까지 사버리는 그러한 국면이다. 이 구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순환적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금융긴축 정책이 실시되고 원래 금리가 상승 기미를 보일 무렵에 재할인율의 큰 폭의 인상을 계기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에서는 이미 실적 장세 전반에서 천장을 치고 그 후 보합권에 있던 소재산업 등 차입금이 많은 전력주 등과 함께 한 단계 더 하락한다. 즉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한다. 다만 이 국면에서는 아직 경기는 최고조에 있고 기업 수익도 여전히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싸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특히 주가 급등으로 매입할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에게는 매입 찬스가 된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급락하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일단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 그때서야 당황하여 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급락 후 3, 4개월 이내에 최초의 고점에 도전할 것 같은 기세로 재상승하는 반등 장세를 주식시장에서는 두 번째 천장이라 부르는데 미국식으로는 더블 탑이라 부른다. 이 두 번째 천장 장세는 거래량이 적고 불과 몇 종목은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니케이 평균 지수의 반등에 비해 그때까지 시장을 주도해온 주력 종목은 반등률이 낮고 또한
거래량도 적다. 이 두 번째 천장의 출현으로 주식 장세는 강세 장세의 종말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긴축 정책과 외부로부터의 악재가 겹쳐 폭락한 경우에는 이러한 두 번째 천장이 나타나진 않지만 니케이 평균 주가와는 달리 개별 종목에서는 두 번째 천장을 지연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해서 존 템플턴이 말한 강세 장세는 모든 투자자의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역금융 장세에 대한 대응. 이것은 가을 해가 끈 떨어진 두레박 떨어지듯 서산에 저무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 장세 4개에 비유하면 가을에 해당하는 역금융 장세는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고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뒤이다. 즉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주식 장세 격언에도 있는 것처럼 주가를 최고치에서 매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한편 주식 시세의 돌연한 폭락은 모두 금융 긴축 정책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부터의 쇼크 재료, 예를 들면 스탈린 사망, 케네디 대통령 암살, 블랙 먼데이로 상징되는 주요 주식 시장의 대폭락과 국내 정변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쇼크 재료도 그것이 단독인 경우에는 과거에서 볼 수 있듯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경우에도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니케이 평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기습적인 쇼크가 터질 때는 공교롭게도 지수가 바닥일 때 터지기보다는 지수가 최고점 부근에 있을 때 이런 기습적인 쇼크가 터질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쇼크 재료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악재인 것이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의 경우는 예방적 조치라고는 하나 일본은행이 재할인율을 최초로 인상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긴축 정책을 시행한 시점에서 현금에 가까운 단기 금융 상품으로 운용자금을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쇼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한 템포나 두 템포 일찍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테크니컬 지표로 본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는 강세 장세에서 약세 장세로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주가가 큰 폭의 급락에 의해 확인된다. 즉 이를 알아차렸을 때는 역시 그 시점이 대천장이었구나를 알게 된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고가 종목수의 움직임이다. 실적 장세 후반에는 신고가 종목수가 급증하지만 역금융 장세에 들어서면 신고가 종목수가 급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실적 장세의 특징, 겨울에 해당합니다. 역실적 장세는 경기 순환으로 말하면 경기의 후퇴기, 불황기이다. 기업 실적이 아직 증가 기조에 있는 등 호황의 여력이 남아있는 역금융 장세 국면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마침내 역실적 장세가 된다. 자금 수요가 줄고 금리가 하락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더욱 냉각되고 기업 수익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때는 기업 재력이 약한 기업, 예를 들면 재무구조가 나쁘고 차입금이 많거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적자로 전락한다. 이와 같이 역실적 장세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상으로 외부 환경이 어둡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전망은 비관적이 된다. 배당 가능성이 없고 장래 전망도 좋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이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격 하락에 걱정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가는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고치에 3분의 1로 내려와도 매각하는 투자자가 생겨나게 된다. 주가가 천장권에 다다르면 장밋빛 같은 밝은 정보가 투자자의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지금 사더라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을 불태우게 한다. 주가 상승이 사람들의 욕망을 유혹한다고 하면 주가의 큰 폭 하락은 어디까지 내릴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경기는 최고조, 기업 수익도 증가하리라는 밝은 예상 속에도 불구하고 금융 긴축과 외부로부터 쇼크 재료에 의해 매물이 쏟아지는 역금융 장세가 이상 매도 국면이라고 한다면 경기 후퇴와 기업 수익의 감소라는 환경하에 있는 역실적 장세는 현실 매도 국면이다. 게다가 현실의 악재를 하나하나 반영하며 하락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가 하락 그 자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투자자의 무차별적인 투매를 유도해낸다. 따라서 니케이 평균 주가의 추이를 보면 역금융 장세에서 시연한 저가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매도 국면인 역실적 장세에서는 앞서의 저가를 한 단계 더 끌어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주식 장세 바닥 진입 패턴이다. 역실적 장세의 대응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주식 장세 격언에서 추론하면 주가의 천장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도망치기는 어려우나 바닥에서 보합세를 나타내는 기간이 긴 역실적 장세에서는 매입 찬스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닥권에서 사기는커녕 오히려 바닥권에 가까운 곳에서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든가 바닥을 치고 조금 반등한 곳에서 이때다 하고 팔아버리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시세의 귀신이라 불리는 혼마소규는 바닷속으로 뛰어들 마음이 없으면 바닥권에서는 매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오랜 주식 장세 격언집인 삼원금촌록에도 약세 정보를 아무리 듣더라도 결코 자신의 판단까지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때에는 오직 매입 찬스를 생각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실적 장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식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매집설 등의 불확실한 재료로 투기꾼들이 개입하는 그러한 종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실적 장세 국면에서 매입해야 할 종목은 이러한 종목이 아니라 업계 제1의 문자 그대로 우량주인 것이다. 이들 우량주라 불리는 종목은 평상시의 투자 대상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우량기업으로서 주가는 그 나름대로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 장세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우량주는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락한다. 즉 옥석의 구분 없이 모든 주식이 투자자로부터 버림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경쟁력도 강하고 업계 탑에 위치해 있는 이들 종목을 매입할 찬스라고 하면 바로 쇼크 재료로 모든 주식이 폭락하는 국면이나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장기 불황 국면밖에 없다. 한편 가장 묘미가 있는 그룹으로는 금융 관련주와 재정 투융자 관련주, 그 다음이 불황 저항력이 강하고 리스크가 적은 전력, 가스, 철도, 부동산 그리고 제약주 등이다. 역실적 장세 국면에서 아마 수익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증권주와 은행주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 관련주는 모두 최고치에서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다음에 찾아올 금융 장세의 주역이 될 종목은 바로 금융 관련주이다. 이러한 경기 부진의 불황기야말로 다음의 폴리시 믹스라 불리는 재정 금융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이 단행될 수 있는 환경 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님의 말처럼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이 지나면 결국 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4가지 국면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국면은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 금융장세. 경기 침체 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금융주와 내수주가 주도한다. 재무구조가 좋은 탑 기업 매수, 금융 관련주, 은행, 증권 등 재정 투입 관련주, 토목, 건설, 공공서비스 관련주, 전력, 가스, 전철, 항공, 방송, 부동산, 제약 관련주. 2. 실적 장세.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경기 민감주와 소재주가 주도한다. 경기 민감주, 소재산업, 반도체, 철강, 화학, 유리, 제지, 섬유, 비철금속, 해운, 시멘트 등 가공산업, 기계, 전기, 자동차, 정밀기기 등. 3. 역금융 장세. 경기 과열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이다. 전 종목이 하락한다. 이때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호재가 있고 실적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투자, 현금 비중 확대 및 2-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의 투자. 4. 역실적 장세.
경기 후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방어적인 업종이나 현금 보유가 유리할 수 있다. 경기 방어주, 통신, 식음료, 게임, 제약, 유틸리티, 전기, 가스주,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경쟁력도 강하고 업계 탑에 위치해 있는 우량 기업을 꾸준히 매입한다. 경기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 금융, 재정 투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라. 많이 떨어진 금융 관련주를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꼭 이거대로 올라가리라는 법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장세에서 특정 종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종목이 100%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장세별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 안에서 돈의 흐름을 살피고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그 장세별로 유력한 종목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